한화그룹도 모르는 한국 화약의 역사. 불꽃에서 방산제국까지 650년의 여정. 제1장 화약에 대한 소문. 중국는 서기 9세기 무렵 도교를 기반으로 한 연금술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로장생약을 만들려고 각종 화학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지요. 당시 고문원을 보면 황과 초석, 꿀을 넣어서 가열하면 손과 얼굴이 불타고 집이 불타버린다는 문헌이 있습니다. 이런 화약 제조법은 점점 발달해서 이후 10세기와 11세기에 넘어서면서 화약 화살 같은 군사용 무기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2세기 북송시대에 이미 화약을 전쟁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반도에서 화약의 폭발력이 중요한 무기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4세기 전반 고려 공민왕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중국 원나라의 군대에 참여한 고려의 군인들이 자연스럽게 연합훈련을 하면서 화약 든 초기 대포인 화포와 화약이 장전된 화살인 화전, 그리고 화약이 든 창 즉 화창을 든 원나라 군대와 훈련하면서 직접 보고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작은 무기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불을 붙여서 던지면 엄청난 살상력을 지녔다는 것이 점점 입소문을 타게 된 것이죠. 당시 고려의 공민왕 귀에 이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당시 국방을 지키는데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문제는 딱 하나였습니다. 만드는 법을 몰랐습니다. 화약 합성의 가장 기본적인 원료인 염초의 제조법은 비밀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민간은 물론 국가에서도 계속적인 발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굴욕적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공민왕 22년 11월 고려는 어쩔 수 없이 명에 사신을 보내서 화약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참고로 원나라는 공민왕 18년에 무너지고 명나라로 대체되었습니다. 명은 처음엔 거절했지만 결국 염초 50만 근, 유황 10만 근과 필요한 약품들을 내주었습니다. 남의 나라 화약을 얻어 쓰는 나라. 그것이 당시 고려의 현실이었습니다. 제2장 최무선, 한 남자의 집념. 최무선은 고려 말기의 장군이자 무기기술자로 1377년 한국 역사상 최초로 화약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의 출발점은 분노였습니다. 무관이었던 최무선은 당시 기승을 부리던 왜구의 노략질을 막기 위해 화약과 총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왜구를 막으려면 화약밖에 없다. 하지만 아무도 만드는 법을 몰랐습니다. 최무선은 항상 중국에서 오는 상인이 있으면 곧 만나보고 화약 만드는 법을 물었습니다. 어떤 상인 한 사람이 대강 안다고 대답하므로 자기 집에 데려다가 의복과 음식을 주고 수십 일 동안 물어서 대강 요령을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에 건의했습니다. 제가 화약을 만들었으니 시험해 보겠습니다. 당시 조정에서는 최무선의 말을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최무선을 사기꾼이라 부르는 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무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해를 두고 건의한 끝에 마침내 성의가 감동되어 화약국 해통도감을 설치하고 최무선의 제조법을 기초로 화약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1377년 한국도 드디어 해냈습니다. 3장 화통도감 18가지 무기의 탄생. 화통도감에서 제조된 각종 화기는 모두 18가지였습니다. 대장군포, 2장군포, 3장군포 등 총포류와 화전, 전령전 등 발사물, 그리고 주화 등 다양한 무기가 개발됐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실전에서 증명됐습니다. 1380년 일본 왜군과의 진포대첩. 1380년에 쳐들어온 왜구의 500여 척 선박을 화기로 무장한 전함을 이끌고 나가 싸워 격파했습니다. 500척을 불태웠습니다. 화약의 위력이 처음으로 역사에 기록된 순간이었습니다. 제4장 조선시대 신기전과 거북선. 최무선의 화약 기술은 아들에게로 이어집니다. 최무선은 임종할 때 책 한 권을 부인에게 주며 아들이 장성하면 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것은 화약을 만드는 법이었고 아들 최해산이 그 방법을 배워 조정에 쓰이게 됐습니다. 아버지 최무선이 발명한 주화는 세종시대에 진화합니다. 주화는 화살 뒤에 화약통이 붙어있는 형태였습니다. 불을 붙이면 화약이 폭발해서 앞으로 빠르게 총알처럼 날아가는 형태였습니다. 현대 로켓의 원시적인 초기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주화는 특히 적의 배를 공격하거나 성벽을 공격, 화재를 유도할 때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최무선의 주화를 세종 때 개량하여 신기전을 만들었습니다. 신기전은 화살 앞부분에 화약통에 불을 붙이면 연소 가스를 분출해 날아가는 로켓 무기였습니다. 크기에 따라 대중소신기전으로 나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로켓 무기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로켓 무기의 최초는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쟁에서 체계적으로 사용한 나라는 고려와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의 신기전이 세계 최초의 다연장 로켓 무기 중 하나로 언급되는 이유는 단순히 로켓을 쏘는 수준을 넘어서 여러 발의 로켓을 동시에 발사하는 체계적인 무기 시스템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신기전은 실제 여러 발을 한 번에 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발사 장치가 바로 화차입니다.
화차는 나무술의 형태로 수십 개의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 구조 덕분에 한 번에 수십 개에서 약 100발에 가까운 로켓을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도 로켓이 발명되었지만 그건 18세기에서 19세기 사이입니다. 그러니 유럽보다 이미 300년이나 앞선 시기에 개발 및 실전 사용을 한 셈입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에도 화약 무기가 가득했습니다. 조선 수군은 멀리 있는 적선을 향해 큰 쇠 탄환이나 장군전을 날렸고 멀리서 날아온 탄환에 맞은 일본군의 배는 구멍이 나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화약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오장 근대 화약에서 다이너마이트로 조선 후기 화약 기술은 외세의 물결에 흔들렸습니다. 일제강 점기를 거치며 화약 산업은 일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해방 후 1952년 한 남자가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한화그룹 창업주 김종희 회장은 조선화약 공판의 첫 관리직 한국인이었습니다. 1942년 일본의 기업 정비령으로 생겨난 일제 치하 국내 유일 독점 기업이었죠. 전국의 화약 공장 4개를 통폐합해서 각 공장의 생산품을 모두 조선화약 공판을 통해 구매 유통하도록 했습니다. 3년 후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하자 김종희 회장에게 경영권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미군정이 다시 경영권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후 적산불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민간에 입찰 붙여졌지만 화약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일이라 생각한 자본가들은 선뜻 입찰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종희 회장이 이를 불화받았고 한화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에게서 다이너마이트를 수입해야 한다는 상공부 장관의 탄식을 듣고 김창업주는 다이너마이트 국산화에 혼신을 다했고 1958년 결실을 맺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다이너마이트를 생산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최무선이 염초 제조법을 구걸하듯 배웠던 그 나라가 600년 만에 다이너마이트를 아시아 두 번째로 만들어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건설과 광물 채취와 같은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반을 깨야 터널을 뚫을 수 있고 광물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산업의 기초 자재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자세히 보면 한화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일이 아니라 성숙 단계에 들어가는 초입의 회사를 사서 제대로 관리하는 관리의 끝판왕을 보여줍니다. 실제 한화는 기존 사업에서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을 이어받아 관리해서 키우는데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미 이때부터 M&A의 DNA가 보입니다. 이건 관리의 삼성이 아니라 관리의 한화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입니다. 1964년 기존 주력 사업과 무관한 신한베아링 공업을 인수하며 기계 관련 다각화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시련도 있었습니다. 석유화학 진출을 꺼린 정부와 출혈 경쟁, 원료 폭등, 경기 불황까지 겹치면서 1967년부터 1972년까지 5년간 위기가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김창업주는 특유의 강한 의지와 집념으로 이 시기를 극복했습니다. 창업주의 피 속에 흐르던 것,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뚝심, 그 DNA는 아들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6장 29살 청년 총수 김승연의 등장. 1981년 7월 김창업주가 갑자기 타계하면서 김승연 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물려받았고 당시 그의 나이는 29세에 불과했습니다. 주변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저 젊은 애가 그룹을 이끌 수 있겠어? 하지만 김승연은 곧바로 본색을 드러냅니다. 선친의 타계 후 1년 만인 1982년 단행된 한양화학 인수 당시 한양화학과 한국다우케미칼의 적자는 각각 80억 원, 430억 원으로 주변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러나 김승연 회장은 이를 밀어붙였고 그룹 매출은 1980년 7,300억 원에서 1984년 2조 1,50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뛰어올랐습니다. 취임 4년 만에 매출이 3배로 증가한 것입니다. 한화그룹은 1985년 대한민국 재계 7위로 부상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 회사 이름도 새로 씁니다. 한국화약에서 한화그룹으로 그룹 명칭을 변경하고 새로운 CI도 만들었습니다. 7장 2000년대 금융과 태양광으로 확장. 2002년 대한생명 인수는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가격 결정에 3차례 인상이 있었지만 한화그룹은 모든 것을 감내하고 인수에 성공했습니다. 이때 김 회장은 대한생명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보수 근무를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김승연 스타일입니다. 돈보다 먼저 신뢰와 의리를 내놓는 것. 2012년엔 또 하나의 승부수. 독일 태양광 기업 큐셀을 인수해 한화 큐셀을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그림자도 짙었습니다. 2011년 부실 계열사 구제와 관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결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총수 공백. 그룹의 성장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숫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 한 회사의 주가가 5만 원이었습니다. 2023년 20만 원, 2024년 60만 원, 2025년 100만 원 돌파, 2026년 3월 143만 2천 원. 단 14년 만에 주가 2572% 상승. 코스피 역사상 손에 꼽히는 기록입니다. 이 회사의 이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런데 여러분, 이 회사가 불과 12년 전에 삼성의 천덕꾸러기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당시 영업이익은 고작 79억 원. 불량 무기 논란에 검찰 압수수색까지 받던 회사였습니다. 제8장 삼성테크인의 수치스러운 과거. 때는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포탄이 연평도를 덮쳤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이 즉각 반격에 나섰지만 K9 자주포 6문 중 2문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전투 중에 실전에서 국민적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기냐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이 K9 자주포를 만든 회사가 바로 삼성테크인이었습니다. 사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2012년엔 중고 파워팩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중고 엔진과 변속기를 신품으로 속여 납품한 의혹으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엔진 내부에서 기포가 발생해 부품이 파손되는 캐비테이션 현상도 잇따랐습니다. 내부 화재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은 경영진단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고 합니다. 삼성의 자랑이던 깨끗한 조직 문화가 훼손됐다. 당시 사장이 즉각 사퇴하고 경영진이 대거 교체됐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삼성이라는 거대한 생태계 안에서 삼성테크인은 철저히 비주력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반도체, 스마트폰, 금융 이런 거대한 태양들 사이에서 기계를 만들고 무기를 조립하는 삼성테크인은 그저 변방의 존재였습니다. 삼성의 용, 그 기나긴 몸통 끝에 달린 작고 초라한 꼬리, 그것이 삼성테크인의 현실이었습니다. 제9장 빅딜 B와 두 가문이 신뢰. 2014년 가을 삼성그룹은 조용히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당시 삼성의 실질적 후계자 은그룹의 체질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IT, 금융, 핵심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한다. 그 나머지 중에 삼성테크인, 삼성종합화학, 삼성탈레스, 삼성토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매물을 받아들 사람으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낙점됐습니다. 왜 한화였을까요? 여기엔 두 가문의 깊은 역사가 있습니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과 한화 창업주 김종희 회장. 두 사람은 창업 시절부터 깊은 신뢰를 쌓아온 오랜 사업 동반자였습니다. 그 우정이 3대에 걸쳐 이어져 내려왔고 이재용과 김동관 두 3세 경영인은 하버드대 동문이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와 의리가 만들어낸 역사적 딜이었습니다. 총 거래 규모는 2조 원. 삼성테크인 지분 32.4%에 8,400억 원. 삼성종합화학 지분 57.6%에 1조 600억 원. 삼성탈레스와 삼성토탈은 지분 구조상 자동으로 따라왔습니다. 한화는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삼성테크인은 2년, 삼성종합화학은 3년에 걸쳐 분납하는 조건을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재계 9위가 재계 1위의 비주력 사업을 2조 원에 인수한다. 승자의 저주가 될 것이다. 한화가 너무 무리했다. 이건 독배다. 심지어 한화 내부 경영진조차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김승연 회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삼성테크인 안에 숨어있는 정밀기계 기술의 잠재력을 봤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M&A의 귀재, 김승연의 직관이었습니다. 제10장 신의와 의리, 환골탈태. 2015년 초 창원 공장은 술렁였습니다. 삼성테크인 직원들은 분노했습니다. 재계 1위 삼성의 울타리를 떠나 9위 한화로 간다는 것, 삼성맨이라는 자부심이 하루아침에 배신감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창사 이래 처음으로 노조가 결성됐습니다. 무노조 경영의 상징이었던 삼성 계열사에서 노조가 생긴 것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김승연 회장이 직접 움직였습니다. 회장이 직접 창원 공장을 찾았습니다. 한화 가족이 된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첫째, 100% 고용 승계. 둘째, 기존 처우 그대로 유지.
셋째, 삼성 후자가 아닌 한화의 핵심 인재로 대우하겠다.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이 이 회사의 미래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분노했던 직원들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신뢰를 얻은 한화는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K9에 대한 전폭적인 R&D 투자였습니다. 부실 무기의 오명을 씻기 위해 기술진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엔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품질 관리 체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가 K9을 선택했습니다. 호주가 K9을 선택했습니다. 인도,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전 세계가 K9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실 무기에서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자주포로 수출 비중은 2021년 10%에 불과했지만 2025년엔 53%를 기록하며 창사 이래 처음으로 수출이 내수를 추월했습니다. 지상 방산만 따로 보면 수출 비중이 무려 71%, 완전한 환골 탈태였습니다. 제11장 숫자로 보는 14년의 기적. 이제 숫자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 시절 마지막 해인 2014년 매출 2조 6,156억 원, 영업이익 79억 원. 잠깐 79억 원이요? 그렇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중소기업도 이것보다 많이 법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2025년 매출 26조 6천억 원, 영업이익 3조 345억 원, 매출 10배, 영업이익 380배, 3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 경신. 그리고 수주 잔고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삼성 시절 4조 원대에 불과했던 수주 잔고가 2025년 말 기준 37조 2천억 원, 10년 만에 10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적이 아닙니다. 향후 10년 이상이 안정적인 먹거리를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글로벌 방산 기업 순위도 2023년 24위에서 2024년 19위로 5계단 상승했습니다. 2030년 글로벌 톱10, 한화가 정조준하고 있는 목표입니다. 제12장 한화오션 방산제국의 마지막 퍼즐. 김승현 회장에겐 오래된 꿈이 있었습니다. 2008년 그는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자금 조달이 막혔습니다. 꿈은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14년을 기다렸습니다. 2023년 마침내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성공했습니다. 이름은 한화오션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때 만성 적자와 노사 갈등으로 부실 공룡이라 불리던 그 조선소가 한화의 DNA를 수혈받은 지 3년 만에 매출 12조 6천억 원의 견실한 기업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지금 한화오션이 주목받는 이유는 미국의 해양 안보 전략 때문입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미국은 자국 조선 역량의 한계를 느꼈고 한국의 독보적인 기술력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화오션은 미 해군 함정 정비 사업을 수주했고 2024년엔 미국 필리 조선소까지 인수했습니다. 이로써 한화의 방산 포트폴리오가 완성됐습니다. 지상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하늘과 우주는 한화 시스템, 바다는 한화오션, 지상, 해상, 공중, 우주, 명실상부한 육해공우주 통합 방산 기업, 한국판 로키드 마틴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13장 미래 과제. 물론 넘어야 할 산도 있습니다. 독자 항공엔진 개발, KAI 인수 가능성과 독과점 논란, 천문학적 R&D 비용. 하지만 김승현 회장은 2026년 신년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를 좌우할 원천 기술을 보유해야 100년 영속할 수 있다. 제14장 결론. 2014년 2조 원 딜.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2026년 그룹 시총 178조 원. 12년 전 모두가 만류했던 빅딜이 한국의 산업 지도를 바꿨다. 삼성에 잊혀진 꼬리가 한화에 멈출 수 없는 머리가 됐습니다. 단순히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고려 공민왕 시절 1377년 당시 최무선이 한국 최초로 화약 개발에 성공한 그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화약이 없었으면 지금의 한국은 없습니다. 그 화약으로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한국을 구해낸 것이지요. 지금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세계 정세는 점점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주국방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 역할을 화약이 또 해내고 있습니다. 다시 대한민국을 구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없으면 바가지를 써야 합니다. 상대가 부르는 대로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이라면 다릅니다. 한국화약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나아가 삼성과 현대, LG, 포스코 같은 대 기업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의 맏아들처럼 든든하게 이 어려운 형국의 든든한 맏아들 같은 느낌을 주는지 모릅니다. M&A의 귀재 김승연 회장은 어찌 보면 자신이 선대에서 키운 한국화약을 기반으로 다른 데리고 온 자식들조차 훌륭히 키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마치 입양할 땐 전교 100등 밖의 아이를 입양해서 데리고 와서 전교 1등을 시킨 격입니다. 이 정도면 타고난 입시 조련사라고 할 수 있지요. 그의 뚝심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이런 종류의 영상에 관심이 많다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영상 제작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